네, 349페이지로 가죠. 이제 3번에 1주택으로 이제 가보네요. 그래서 1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도 양도일 현재라는 데다 체크를 해보세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그러면 잔금 청산일 현재 집 하나면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집이 2개였다가 어제 하나 팔고 오늘 또 팔면 이제 집이 2개가 되는가 하나가 되는가? 하나. 그게 양도일 현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유기간 2년이라는 보유기간 중에 무조건 2년 동안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양도일 현재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택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택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묶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에 있는 건물도 주택이고 아래에 있는 땅도 주택이에요. 그럼 위에 건물이 비과세를 받으면 이 주택 여기가 비과세가 되면 아래에 있는 땅도 비과세가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으니까 이 두 개,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 하니까 밑에 있는 땅도 위에 건물이 비과세가 되면 여기가 비과세가 되면 아래에 있는 땅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건물이 과세가 되면 아래에 있는 땅도 과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는 따라다니는 딸린 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는 위에 건물이 비과세면 아래 땅도 비과세. 단 비과세를 받을 때 그냥 다 비과세 주는 게 아니라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입니다. 한도까지만 비과세예요. 일정 한도까지만 비과세인데 여기서 한도라는 것은 도시 내에 있을 때와 도시 밖에 있을 때로 나누겠습니다. 도시 안쪽에 있을 때와 도시 바깥쪽에 있을 때가 달라요. 이제 도시 안에 있으면 땅이 넓겠는가, 땅이 좀 좁겠는가? 좁아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을 때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 혜택 주고 밖에 있을 때는 10배까지 비과세 혜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으면 더 많은 땅을 비과세 준다. 조금 적게 준다. 적게. 땅값이 비싸니까 적게. 그래서 도시 밖에 있는 건 10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양가로 2번 내용이에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토지는 그랬죠. 그죠? 첫 줄 끝에요.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또 밖에 있으면 10배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제 비과세를 받을 때 비과세 이제 주택을 판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 말은 사실 판단해라 이 말은 등기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 보고 판단해라. 서류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죠. 서류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을 가보죠. 1세대 1주택을 이제 공부상 1세대 1주택을 제가 팔아먹었어요. 제가 팔았어요. 누군가에게 내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매수인이 등기를 지연해가지고 공부상 2주택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집이 2개가 됐어요. 매수인이 내 집을 구입해 간 사람이 등기를 아직 안 해서 좀 늦게 해가지고 내가 서류상 집이 2개예요. 그럼 나 집 2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왜 이리 또 2개라 했다 1개다 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서류상으로 몇 개다? 실제로는 몇 개다? 그럼 나는 몇 개라고 주장한다? 세무서에서는 몇 개라고 주장한다? 2개. 그러니까 내가 1개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돼요. 이거 당신 앞으로 2개 돼 있잖아요. 이거 당신 앞으로 2개 돼 있는데 무슨 집을 하나라고 그러신가요? 그래요. 아니 집 2개잖아요 당신. 내가 하나 팔았어요. 나 팔았는데 이 사람이 사갔는데 산 사람이 등기를 아직 안 해가지고 내 앞으로 지금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건 모르죠. 세무식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건 모를 일이죠. 당신 팔았는데 등기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안 판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서류상에는 집이 2개지만 양도사실만 확인이 되면 집을 몇 개로 해석해라? 1개. 1주택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1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지문 들어가 봐요.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서류상 2주택이 되었을 때는 그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 줄 중간 봐보세요. 사실상 확인된 때는 1주택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집을 2개로 해석해라, 1개로 해석해라. 1개로 해석을 해줘라. 자, 동그라미 2번이네요. 공부상에는 주택이에요. 서류상에는 집이에요. 가서 봤더니 상가로 쓰고 있네. 그러면 서류상에는 집인데 상가로 쓰고 있으면 집으로 해석해라, 상가로 해석해라? 상가로 해석해라. 그때는 상가예요.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서류상에는 상가예요. 가서 봤더니 집으로 쓰고 있네요. 그러면 상가로 봐라, 집으로 봐라? 집으로 봐라. 그게 사실 판단이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거 듣고도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집 한 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집 몇 개 있는가요? 2개. 2개 있죠. 그런데 아파트 하나는 제가 살고 있고 오피스텔을 집이 아니라 상가로 내줘버리면 집은 몇 개다? 하나. 그럼 아파트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걸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집일지라도 사무실로만 내줘버리면 집으로 봐라, 상가로 봐라? 상가로 보기 때문에 집이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는 사무실로 내줘버리고 하나를 팔게 되면 집은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알려주세요. 한 몇 억씩 벌 수 있는 거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을 하나도 못 하시더라고요. 못하면 뭘로만 해결하면 되는가? 그렇죠. 돈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소유예요.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자 각각 1주택씩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집으로 봐라, 각각 집으로 봐라? 각각의 집으로 봐라. 그럼 혹시나 여기서 남자 형제들은 이거 잘 안 해요. 근데 여자 형제들은 결혼하시면 옆에 있는 분 모르게 자기 언니들이나 저로 봤을 때 처형들이 한꺼번에 딱 묶어가지고 남편들 모르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으로 사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각자 집이니까 남편 명의로 집이 있으면 집이 몇 개가 돼버린가? 2개. 남편이 집을 팔면 세금 안 나온다? 나와요. 큰일 나요. 그거 말 안 하면. 숨겨놓은 집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오늘 가서 다 이실 짓고 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도 모르게 비밀리에 저 언니들하고 짜가지고 집 사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내 집을 팔락할 때 그대로 가만히 놔둬버리면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돼버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실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예? 그래서 한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자 중에 한 사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뒤로 넘어가요. 자, 양가로 5번으로 가죠.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법에서 아직 공법 다가구까지는 안 배웠죠. 예. 다가구는 한 집이 있어요. 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속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걸 다가구라고 그래요. 한 집 안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집은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하나. 그래서 단독주택이에요. 원래는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에서는 사실 판단이라 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가구일지라도 나눠가지고 팔면 여러 개 집이 되고 통으로 팔면 한 집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중간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거기만 체크하면 돼요. 다가구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으면 집이 하나로 봐라, 여러 개로 봐라? 하나로 팔았잖아요. 하나. 자, 이제 제가 팔아볼게요. 자,
요게 다가구예요. 이 속에 이게 건물 하나예요. 건물 하나인데 가구가 한 집인가 여러 가구인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죠.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도 요건 집이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다. 그런데 제가 이걸 통으로 팔았어요. 자, 하나로 팔았어요. 자, 한 집 팔았다 여러 집 팔았다? 한 집. 그런데 이걸 나눠가지고 팔았으면 한 집 팔았다 여러 집 팔았다? 여러 집 팔았다. 간단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로 딱 묶어서 전체를 묶어서 한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한 집. 나눠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서 팔면 여러 집.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 속에 세 가구가 살고 있어요.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집을 통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럼 세 집 팔았다, 한 집 팔았다? 한 집. 자, 그러면 이걸 나눴어요. 자, 나눴어요. 자, 이렇게 나눠서 세 개로 나눠서 팔았다. 그럼 집 몇 개 팔았다? 세 개. 세 집 팔았다. 3주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팔면 한 집. 각각으로 나눠서 팔면 각각 집. 요게 사실 판단이에요. 이제 6번으로 가보죠. 6번은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건 오늘 하루에 집 2개를 동시에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에 집을 2개를 동시에 팔았어요.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2개를 동시에 팔면 둘 다 비과세다. 둘 중에 하나만 비과세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비과세죠. 그 중에 하나만 비과세인데 먼저 파는 게 비과세다. 나중에 파는 게 비과세다. 그렇죠. 나중에 파는 게 비과세예요. 먼저 파는 건 2개 중에 먼저 팔았으니까 과세. 하나 팔았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은 비과세. 그럼 먼저 팔고 나중에 파는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온 걸 먼저 팔았다. 적게 나온 걸 먼저 팔았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정부가 본인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그런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오늘 하루에 동시에 팔았으니까 당신이 유리한 대로 선택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찾으세요. 두 번째 줄,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입니다. 그걸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니까 세금 많이 나온 걸 먼저 팔았다 하겠는가? 적게 나온 걸 먼저 팔았다 하겠는가? 그거는 본인 마음이라겠잖아요. 방금.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못하면은 박 쓰는 거고, 세금 계산을 잘하면 적게 나온 걸 팔았다 할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세금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걸 먼저 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문제 한번 가보죠. 지금까지 이제 푸는 게 이제 이해가 됐는가? 자, 오른쪽에 문제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했다. 나와 배우자가 따로따로 세대를 구성했으면 각각의 세대를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제 하나 맞았죠? 자, 두 번째요. 이거 아직 안 배웠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잠깐 보류. 자, 세 번째. 1주택을, 이것도 결혼한 것도 아직 안 배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4번. 다가구 나왔네요. 다가구 나왔죠? 다가구는 집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 원래는 하나. 하나인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의 매매 단위.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으니까 한 집으로 해석해라, 여러 집으로 해석해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다니까요. 통으로 팔았으니까 한 집이다, 여러 집이다? 한 집. 그러면 각각 하나로 봐라, 단독으로 봐라? 단독주택으로 봐라. 틀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의 매매 단위면 한 집, 각각으로 가면 각각,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5번도 아직 안 배웠네요. 이렇게 문제들은 완전 종합 문제로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로 이제 가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는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집 하나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집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자, 이제 A라는 집이 있어요. A라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그대로 놔두고 B 주택을 새로운 집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새로운 집이에요. 이게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옛날 집을 못 팔고 새 집을 먼저 샀어요. 새 집을 먼저 살 때 이제 요 사이를 먼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옛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살 때 이 집, 요 집 사고, 옛날 집 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특혜를 받고
1년이 지나야 돼요. 안 지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찾아요. 첫 번째 줄 중간에 가세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1년 체크하세요. 1년이 경과 후 1년이 지난 후에 새 집을 사고, 자, 새 집 샀어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샀으니까 이 사람은 집이 이제 하나가 되는가 두 개가 됐는가? 두 개죠. 두 개가 됐을지라도 자,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는가 이제 보네요. 그러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여기서 신규 주택은 A가 되는가 B가 되는가? B. 그럼 이제 신주택 취득 후 새로운 집 취득 후 옛날 주택 옛날 주택을 이제 그러면 이제 연도를 또 보세요.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해주겠다.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팔면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3년 안에 파시면 돼요. 그래서 새 집 사고 옛날 집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사고 나서 옛날 집을 새 집 사고 나서 얼마 만에 팔면 특혜를 준다. 3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중개사 일하는 분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이 중간에 거기에 3년 이내 바로 뒤에 가로가 또 있죠.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 여기서는 A주택과 B주택 둘 다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둘 다 A주택이든 옛날 집이든 새 집이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었더라면은 그때는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지금 현재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울에 집 하나를 또 사면 서울 집을 사면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주겠다. 3년이다 2년이다. 2년 넘어서 3년 안에 팔면 세금 물려버리네요. 모르면 나만 손해예요. 이거 모르면 나는 무엇으로 떼우려면 된다. 돈으로 떼우시면 돼요. 진짜로 세법 모르면 돈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요즘 세금 2주택 정도 되면 2주택이면 세금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와요. 판단 한 번 잘못하는 순간 세금이 어떨 때는 진짜 몇천에서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A주택과 B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었을 때는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라. 2년 안에 팔아라. 그런데 만약에 A주택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산 집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새 집을 살 때는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3년 안에 팔면 된다. 그럼 반대로요. A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새 집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된다.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게 둘 다 양쪽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여기서 책에는 모두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자 봐요.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그러면 양쪽 다 조정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조정인가? 양쪽 다 이 말이에요. A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은 그때는 몇 년? 2년. 그런데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3년. 만약에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B주택은 아니다. 그럼 몇 년? 3년. A도 B도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한 책에 지문대로 가면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이 지문대로 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야, 둘 중에 하나는 조정, 하나는 아니다. 그럼 몇 년? 3년. 둘 다 조정이다. 그러면 2년. 간단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이 정도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네요. 그럼 이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제가 이제 일반 주택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일반 주택 하나 있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아버렸네요.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았는가요? 상속을 받고 나서 일반 집을 샀는가요?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을 때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상속 받고 나서 집 산 사람 혜택 없어요.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았을 때만 특혜가 있어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상속을 받기 전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집이 몇 개가 됐는가? 2개. 2개가 됐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되는가요? 그랬더니 먼저 이제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보네요. 또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해 보네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주택을 먼저 판다고 생각해봐. 일반 주택,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이 있었는데 일반 주택을 먼저 판다고 생각하면 상속 주택은 이렇게 돼요. 자,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그러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다, 1주택이다. 그렇죠. 하나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비과세 아니에요.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봐요. 1주택으로 봐서 그 집 하나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예요. 그냥 비과세 아니에요. 여기서는 순서를 일반 주택을 먼저 파니까 이 사람은 집이 몇 개 가진 걸로 해석한다. 하나 가진 걸로 봐서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다. 요걸 팔았다. 자, 상속주택을 먼저 팔라고 하니까 일반 주택이 어디로 숨어버려도 숨은가요? 못 숨은가요? 못 숨어요. 그럼 집이 하나다, 2개다? 2개다. 이 중에는 2주택이에요. 2주택 중에서 그 중에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그러면 집 2개 중에서 하나를 팔았으니까 너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일반 집을 가진 사람이 상속집을 먼저 팔면 세금 안 나온다, 나오게 해버린다. 나오게 해버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타이틀만 보세요. 양가라 1번.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 자, 타이틀 나왔죠. 먼저 양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집 몇 개 가진 걸로 해석한다. 다시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양도했으면 하나로 본다, 2개 가진 걸로 본다. 2개. 자, 그러면 이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과세한다. 거기다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습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번, 6번째 줄 끝에요. 자, 6번째 끝으로 가세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집을 몇 개 가진 걸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라. 1개 가진 걸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라. 자, 끝. 자, 오른쪽. 직계 존소. 부모 모시는 거 이제. 그래서 부모를 모실 때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집이 있는 사람이고 부모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면 부모를 모시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몇 년 안에만 팔면 되는가? 연도만 체크하세요. 10년이에요. 부모를 모실 때는 10년 안에만 둘 중에 하나를 팔면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라는 연도만 체크하세요. 10년.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제 결혼이에요. 혼인했을 때, 결혼했을 때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는다. 5년. 5년만 동그라미 치세요. 결혼은 5년. 부모 모실 때는 몇 년? 10년. 그러면 부모를 모실 때는 내가 나하고 부모하고 서로 합쳤을 때는 부모를 몇 년만 모시라는 소린가? 그렇죠. 10년은 모셔야 돼요. 합치면 10년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결혼했을 때는 몇 년만 살아라는 소린가? 5년만 살고 헤어지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결혼하기 전에 나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으며 둘이 합쳐가지고 결혼했으며 결혼하고 나서 그 집을 반드시 몇 년 안에 팔아야 특혜 주겠다. 5년 넘어버리면 특혜 준다, 안 준다?
5년 넘어서 팔라면 이혼하고 파시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집들이 있으면 요거는 평생 비과세 혜택을 줘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맞,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모실 때는 하도 따지니까 지금 몇 년 늘어났는가? 10년. 결혼은 아직도 5년. 결혼은 아직도 5년이에요. 올해 바뀔 가망성도 있긴 있는데 아직 범법은 바뀐단 말은 없어요. 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때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통과할 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결혼은 5년, 부모는 10년. 자, 이제 이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보죠. 여기 29회 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거. 그죠? 1번. 결혼하면서 그랬네요. 결혼했으니까 몇 년? 이렇게 쉬운 게 29회 때 나왔네요. 잘했죠. 그럼 5년. 5자 찾으면 돼요. 먼저 앞에서요. 그러면 4번, 5번 둘 중에 하나. 그럼 이제 부모를 모실 때, 몇 세 이상의 부모는 일단은 모시려고 봐야 된다. 60세 이상이면 진짜로 모시겠는가, 안 모시겠는가? 너무 젊다네요. 그러죠. 이 나이가 지금 문제란 이야기예요, 나이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에요. 그런데 또 배우자 중에, 그 부모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가 넘어도 돼요. 한 분만. 나머지 한 사람은 60세가 아니어도 인정이 돼요. 참, 그죠? 그러면 55세가 아니라 55세부터 이거 좀 너무하죠, 이거. 이것도 너무한데, 여긴 진짜 너무하죠. 그래서 60. 그 다음에 부모를 모셨을 때는 몇 년 안에만 팔면 되고 10년.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분이 나이에서 많이 혼동을 하셨어요. 일단 나이는 몇 세가 넘어야 되고 60세. 60세 너무 젊은데 저거 60세 안 나와요. 29회 때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나올 일이 없어요.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에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기세요. 356페이지로 가세요. 이제 2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럼 이제 2년이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었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을 보유해야 되고 들어가서 몇 년도 살아야 되고 2년을 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1번의 내용이 원래는 2년 보유인데 첫 줄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도 하셔야 되고 들어가서 2년 거주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연습해 보죠. 자, 이제 또 가루에 들어갈래요. 24회 때 나왔던 문제는 이거는 또 자 볼게요. 거주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되고 자,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2년 이상인 보유의 그다음에 여기에 니은에 이거요. 그러면 여기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가요?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가요? 그렇죠. 그걸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 누가 3년이라고 그래요? 2년 이상이고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옛날에 3년이었어요. 지금은 2년으로 줄었어요. 보유기간은 무조건 2년이에요. 3년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2년 보유하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이 정도 하시고 이제 한 페이지 또 넘어가요. 358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만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실이라는 게 뭔지 알죠? 뭐에서 없어지는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야. 불나는 거야. 불타는 걸 소실이라고 그래요. 발음을 조금 제가 잠깐 살짝 발음을 이상하게 볼게요. 소실. 그러면 그것도 불타는 거예요. 집 불타는 것도 있고 사람 불타는 것도 있고 똑같이 소실이에요. 뭔 말인지 지금 다 못 알아듣시네. 예, 소실 그러면 불타는 거. 그래서 불타는 거 그래서 둘 다 소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럼 내 집이 지금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내 집이 불타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지금 불나가지고 완전히 멸실이 됐으니까 지금 불 나버리면 나는 이제 집 있는 사람인가 집 없는 사람인가?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보네 또. 잘 모르면 그림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네. 여기서 내 집이 소실돼가지고 멸실이 됐어요.
내 집이 지금 여기에서 불타버렸어요. 불타가지고 멸실이 됐어요. 자, 집이 멸실이 돼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집 있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에요. 집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여기서 이만큼 이제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됐어요. 자, 그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요 시간, 요렇게 요 시간. 자, 이 시간 동안 이 공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나는 집 있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집을 취득해가지고 멸실할 때 여기까지는 집이 있으니까 보유기간을 인정해주고 새로 집을 재건축해가지고 다시요 팔아먹을 때까지 여기 보유기간을 인정해가지고 이 두 개를 양쪽에 있는 이 보유기간을 더해서 몇 년만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2년만 넘으면 돼요. 양쪽을 더해서 공사기간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이 기간은 집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은 통산을 해주지 않아요. 공사기간은 통산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유기간 특례로 가보죠. 이 보유기간 특례라는 것은 이제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2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경우는 1번 건설 임대주택이네. 임대.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해서 양도일까지 들어가서 5년만 거주해버리면 2년 보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몇 년만 살아버리면 되는가요? 5년만 살면 나는 꼭 2년 보유를 채워야 된다? 안 채워도 된다? 안 채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해가지고 중간에 사가지고 팔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보유를 채워야 된다? 안 채워도 된다? 안 채워도 들어가서 몇 년만 살았더라면 5년만 살았더라면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거는 어디다 체크하지? 지금 막 넘어가 버리니까 체크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이 경우에 임차일로부터 돼 있잖아요. 거기에 밑줄 그어진 것 중에 임차일로부터 임차한 날로부터 이제 양도일까지 그럼 그 집을 임차해가지고 중간에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제일 밑에 줄 봐보세요. 들어가서 거주했던 기간이 몇 년 이상만 되면 5년 이상만 되면 5년 이상만 되면은 이 사람은 2년 보유를 꼭 채워라. 안 채워도 상관없다. 안 채워도 상관없다. 자, 오른쪽 수용.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정부가 내 집을 수용해 버렸어요. 그럼 나는 보유하고 싶어도 보유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보유가 안 되니까 정부가 수용했을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비과세 혜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했을 때는 보유기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외 이주네요. 3번째. 국외 이주는 우리나라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 거주자가 되는가요? 비거주자가 되는가요? 비거주자가 돼요. 그러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러면 비거주자 입장이 돼버리면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비과세 박탈을 시켜 맞는 거예요. 비과세 박탈을 시켜야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나를 버리고 외국으로 날라버리며 바로 잊어버려야 된가요? 마음에 좀 담아놔야 된가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해도 그 속에 미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를 버리고 떠났더라도 우리는 떠나는 순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냐 어느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된가요? 예, 양심 있죠. 나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 기억을 이제 잘 먹고 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욕을 한번 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 뭐라고 욕을 해야 된가?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을 생각해라. 2년 동안만 생각해라.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정부도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는 비과세 특혜를 주겠다. 2년 안에 팔면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2년만 생각하세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했을 때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요. 부득이한 사유네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기역, 니은, 디귿의 타이틀을 잘 보세요. 네, 이제 우리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또는 직장을 옮기거나 또는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떠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거나 근무상을 옮기거나 또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요양을 떠났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년만 살고 이사 가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지금 1년을 꼭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았으면 아직 2년 보유가 안 됐어요. 1년은 살았고 2년 보유가 안 됐어도 부득이하게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만 해당이 되면은 2년 보유 충족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이사 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만 살고 이사 가면 된다. 1년만 살고 이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겸용주택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지금 공부를 안 할 거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놔두세요. 아, 이거 나온 거. 요거 한번 연습해보죠. 이제 연습 한번 해보죠. 연도 이제 찾는 연습해봐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 살면 2년 보유 안 해도 되고 5년 살면 또 수용을 당했을 때 내 집 하나를 가진 사람이 집을 수용해버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은 우리나라를 떠난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을 살고 이사 가라. 1년을 살고 이사 가면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가주택 겸용주택 놔두시고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로 가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조금 익혀야 돼요. 그럼 계산 구조를 익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세금 계산이에요. 364페이지로 바로 넘어오세요. 이 계산을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할 때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는 가장 위에서부터요. 양도 가액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지금 양도는 지금 현재란 이야기예요. 현재 내가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받았던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이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집을 10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10억. 지금. 그런데 이 집을 과거에 6억에 샀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 6억. 그런 식으로 잡으란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가액에서 과거 취득했을 때 가액을 빼고 중간에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했을 때까지 경비 들어간 거 빼주고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이름은 양도 차익. 양도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이익을 본 차익인가 손해본 차익인가? 이익을 본 차익이죠.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에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특별히요. 장기간 보유하다 보니까 특별히 무엇이 인상이 돼가지고 더 많이 받게 되면 물가. 이건 물가예요. 물가.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 이익이라고 그래요. 물가 상승이익. 그럼 물가 상승분을 빼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게 있으며 요거는 정부가 세금을 받아야 된가? 이건 빼줘야 된가요? 빼줘야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 이익을 공제해 주니까 물가 상승분을 빼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을 빼고 나면은 양도했을 때 이제 남는 소득이 나와요. 양도 소득 금액.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 바로 요거예요. 물가 상승을 뺀 나머지 요게 그 사람이 번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빼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때 소득에서 빼주는가요? 1년치 소득에서 빼주는가요? 자, 이 양도소득 금액이, 이 소득 금액, 이 금액 자체가 1년치 소득 금액이다. 그때 금액이다. 1년분 소득입니다. 1년분 소득입니다. 1년치 소득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1년치에서 빼줘라. 그때에서 빼줘라.
1년치.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빼줘라. 그래서 연 250을 빼줘라. 그래서 연간 250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이라는 말은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250을 빼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이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나와요. 거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세금 계산 구조에서 못해도 2개에서 3개가 나와요. 여기에서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출제위원이 맘먹고 여기서 한 5개 내고 싶으면 5개 낼 수도 있어요. 이 계산 구조에서만 다 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실무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확히 익혔는가? 정확히 지금부터 이제 얼마만큼 주의력이 좋은가를 이제 주의력 테스트를 하네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먼저 한번 잘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뭘 뺐는가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이걸 빼고 나니까 이름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또 빼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 여기까지 뺐죠. 여기까지 빼고 나니까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자, 다 익혔죠. 잡았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디로 사라져버렸네, 뭐가? 자, 뭐가 사라졌어요. 자, 사라졌으니까 이제 사라진 걸 찾아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뭘 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시 뭘 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됐죠? 봐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고 또 다시 자 다시 이제 또 어디가 또 사라져 버렸네요. 봐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네요. 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여기 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오른쪽에 기출예제 1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 들어가 봐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의 순서이다. 이 중에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제일 위에 첫 번째가 뭐 있었는가? 자, 양도가액. 양도가액이요. 1, 3, 4. 그 다음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그러면 1번, 3번으로 압축됐네요. 양도차익에서 다시 뭘 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순서를 찾으라는 문제가 있고 이제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그럼 다시 2번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가장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제일 밑에서 뺀 게 뭐였던가? 자, 다시 가보죠. 자, 다시 가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빼는 건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빼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다시요.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해서 양도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제일 공제순위가 나중인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결했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빼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쉬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3번 이제. 3번은 틀린 거 찾아라 했어요. 잘 보세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을 계산 시
과세 표준을 계산 시 제일 나중에 공제되는 것은 과세 표준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근데 양도소득의 총수입 전체 받은 거, 내가 이 물건 팔고 받은 것을 양도가액.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무엇과 뭘 빼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니죠요. 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겠죠. 계산 식을 알아야 이걸 풀 수 있고 식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식을 스스로 계속 써보면서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순서를 잡아야 이걸 풀지. 순서 못 잡으면 풀 때 엄청 힘들어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힘들어요. 아시는 분은 너무 쉽게 답을 찾아요. 자, 그래요. 이거는 안 배웠으니까 나 이것도 지금 안 배웠네요. 아직 이 두 개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366페이지로 와봐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그랬어요. 산정할 때.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원칙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그 두 번째 줄 가로만 체크하세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실거래가로 가겠습니다. 실지 거래 가액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이제 요거 익히셔야 돼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원칙은 실지 거래 가액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이거 지금 팔았어요. 오늘 팔았는데 얼마에 판지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 없다. 그럼 실거래가 적용한다 못한다? 제가 모른다고 왜 그러니까 제가 오늘 팔았는데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없는가요?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기억이 안 나요. 얼마 받았는지 제가요.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받은 것 같은데 얼마 받은지를 모르겠어요. 참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추계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방식이 뭔가 이름을 볼게요. 자, 이름을 잘 들으세요. 추측 계산의 방법으로 갑니다. 추계 방법이란 이야기는 대충 대략 이것과 비슷한 것 이 말이에요. 추계라는 게 추측해서 그래 대충 그것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거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비슷한 걸 갖다 쓸 때는 다음에 순서에 맞게 갖다 쓰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추계 방법으로 갈 때 제 1번이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례가. 이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매매했을 때, 내가 지금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자, 노란 거 팔았죠? 자, 제가 이 노란 것을 이쪽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에 팔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옆 사람이 또 이 노란 것을 옆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그러면 거의 물건이 거의 비슷한 물건인가요? 그 비슷하지 않는 물건인가? 그렇죠. 그 내가 매매했을 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매매한 게 있으면 그거를 내 물건의 가격하고 똑같이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거래했을 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팔았던 것이 있으면 그거를 내 거래가액과 동일하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감정가액으로 가겠습니다. 감정해놓은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의 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는가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 갖다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기준시가로 가야죠. 기준시가. 국세니까 기준시가라고 쓰는데 기준시가는 누가 정한 금액이다. 국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서 가보죠. 다시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팔았는데 실거래가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추측 계산할 때 제 1번은 뭘 갖다 쓰라겠는가? 매매 사례가액. 자, 두 번째는 감정가액.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 순서를 요 화살표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는 순서대로 나오니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의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양도는 하나 잡았어요. 그럼 이제 취득으로 가보죠. 과거에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 가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네요. 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과거에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가격이 얼마에 샀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과거에 샀을 때 기억 안 나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요? 아, 기억 안 나시는가요? 에이, 아무리 오래됐어요. 기억 다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다 해요. 그런데 너무 옛날에 사서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기억이 안 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얼른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가 없다. 뭐 이사 몇 번 하다 보니까 계약서 없더라고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그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보이면은 그걸로 쓰려고 없는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있는데 여기 없다고 해버려요. 없다고 했으면 이제 추계 방법을 인정해줘요. 여기에서도 첫 번째가 매매 사례 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내 물건과 비슷한 시기에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계약서를 갖다 붙이면 내 거다고 동일하게 봐줘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감정 가액으로 가요. 그 당시 때 감정해 놓은 게 있으면 감정 가액으로 가요. 이것도 없으면 환산 취득 가액으로 가요. 환산 취득 가액으로 갑니다. 환산 취득 가액도 없으면 그러면 기준 시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양도 가액에서 그렇죠. 하나가 더 들어왔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하나 더 들어온 거. 이게 시험 문제란 얘기예요. 자, 환산 취득 가액은 어디에서만 사용한다는 얘기인가? 취득 가액에서만. 그럼 이제 다시 자, 취득 가액을 추계할 때 순서 따라 보세요. 취득 가액을 추계할 때 제 1번은 뭘로 가고? 매매 사례 가액. 2번은 감정가액, 3번은 환산 취득 가액, 마지막은 기준 시가. 그러면 거기에 환산 취득 가액에만 강조를 하세요. 환산 취득 가액을 강조하시고 이 환산 취득 가액은 양도에는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환산 취득 가액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번째 중간 체크하세요. 양도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이러한 환산 가액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 가액을 적용할 때는 이러한 환산 가액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산 가액은 어디에서만 적용하라는 얘기인가? 취득 가액에서만 적용해라.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제 수업은 끝나요.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은 이거는 내 물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만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요? 그냥 막 기간이 길어도 인정해줘야 되는가? 비슷한 사례예요. 내가 물건을 팔았거나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라는 것은 이제 양도, 내가 물건을 양도하거나 취득했을 때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이제 요 개월수를 찾는 거예요. 요걸 이제 찾아가 보죠.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보세요. 자, 왼쪽 페이지요. 366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둘 다요. 개월수만 보세요. 첫 줄에 몇 개월? 3개월. 감정가액도 3개월. 둘 다 3개월이에요. 동그라미 1번도 3개월, 2번도 3개월. 둘 다 3개월에 체크하세요.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만 인정을 해줘요. 그럼 3개월 안에 발생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3개월이 넘으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발생한 것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여기 문제는 이제 이건 놔두셔야 돼요. 이제 문제는 이건 좀 놔두시고 이쪽은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인데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지금 뒤쪽 배운 부분이 조금 많이 까다로우실 거예요. 까다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아침에 어떤 분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11월 달인데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내가 지금 완전 초짜인데 나는 어쩌라고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려다 말았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게 쓰려다가. 예,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거 문제를 푸실 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는 지문이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긴 지문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정확히 10분 안에는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 안에 정확히 풀어주시기 바라네요.